일단 삼순환이랑 이따 프린트가 올라오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7회가 뭐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충분하긴 한데 기본적인 내용을 아신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은 드릴 건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2023년에 5급 공채에서 출제된 문제들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사무배분 같은 경우는 그 단독 문제, 단독 쟁점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이제 여기저기 걸쳐서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내용은 간단히 설명은 드리겠지만 일단 작년에 그 단독 문제로 출제됐던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막 그 높진 않은데 약간 시사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뭐 지방행정도 행정하게 한 분야다 보니까 그 이제 현 정부의 주요 그 국정과제랑 그 추진 정책들이 아무래도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례를 물어본다기보다는 관련된 그 이론이라든가 이제 관련된 쟁점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요. 뭐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그 2023년도에 그 사무배분을 낸 이유가 그 작년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나올 만했죠.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사무배분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해에도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면서 그 주민 그 참여제도 그 개정된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그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방행정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핵심 과제로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된 걸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그 지방행정 분야에서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 연구 보고서라든가 그 전공 교수님들이 최근 한 5, 6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따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교과서에 사실 실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정리를 안 하시면 사실은 답안지를 쓰실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이론이랑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삼순환 때 그래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항상 이제 불이타라고 하는데 너무 기본적이어서 삼순환 때 사실 안 보고 가시는데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빠지지 않고 정리는 하시는데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해드릴 거는 자료 정리를 해드릴 거는 교과서 밖에 좀 쟁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산만할 수도 있는데 순서대로 나가긴 할 건데 좀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일단 프린트가 올라오기 전에 일단 이제 프린트를 드릴 건데 기출 문제를 쫙 그 교과서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쟁점별로 기출 문제를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종 단계니까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를 찍을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 사무배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게 그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에서 나오는데 그 중요한 쟁점 중에서 그 대부분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온 거. 그래서 그 자치단체장과 그 지방의회의 관계도 그 영역에서 이미 중요한 쟁점은 다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온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들을 쭉 보시면 이제 사무배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5급 공채에서 한 번도 안 나왔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 단계를 보시면 이렇게 기출 문제를 쭉 보시면 이 부분에서 대충 뭐가 나오겠다를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오늘을 주로 이제
뭐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긴 할 건데 1장이랑 그다음에 이제 2장이랑 3장, 4장 뭐 다는 아니지만 1, 2, 3, 4장과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주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과 관련해서 사실 출제됐던 문제가 이런 거죠. 뭐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지방자치의 이제 우리 1장에서 보시면 지방자치의 의의와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효용과 한계. 자, 그래서 2017년도 입법고시 문제랑 그다음에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 보시면 이거는 제가 오늘은 따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뭐 교재에 그대로 제가 그 답안 써놨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릴 건데 지방자치를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랑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행정 가치, 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자 정리하는 거. 이거는 뭐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요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3순환이니까 제가 오히려 1순환이랑 2순환 때는 이거 정리를 안 해드렸는데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 보시면 이제 딱 출제된 지 10년 됐는데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랑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정착과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해라. 그러니까 똑같이는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자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혹은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 자 노력해야 될 거. 자 이런 거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 뭐 우리 이제 지방 분권을 추진한다. 혹은 이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뭐 국정과제를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제 국정과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혹은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자치의 정착과 신뢰 구축 또는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분권. 자, 이걸 위한 이제 발전 방안을 논하라는 문제는 대단히 추상적인 문제잖아요. 추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2번이랑 3번을 같이 준 이유가 있죠. 지금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뭐냐.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제도적인 측면과 이제 행태적인 측면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정부가 국정과제를 삼고 있는 건 뭐겠어요? 지방자치 혹은 지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거를 국정과제로 삼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행정 트렌드라고 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 물론 이거를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인구 감소랑 지방 소멸.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다음에 사실은 다 관련된 건데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꼽고 있는 게 한 8가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국정과제 120개 이거 행정학 하시면서도 뭐 중요한 거 몇 가지 보셨을 텐데 지방행정과 관련해서 이제 꼽고 있는 게 4개, 7개,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그다음에 자, 이 10가지 정도에서 다 중요한 뭐 이렇게 묶을 것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공통적인 게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죠. 교과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논술 시험이니까 결국은 교과서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교과서의 문제가 뭐냐면요. 항상 교과서는 추상적인 내용이요. 이제 교수님들 교과서에 쓰는 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계시지 아주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은 사실 없어요. 근데 구체적인 대안은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사실은 이런 데 잘 나와 있어요. 이 국정과제에서 구체적인 추진 내용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참고를 하시면 좋거든요. 이거 프린트가 왔어요, 뒤에. 잠깐 프린트를 잠깐 가져오도록 할게요. 거의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프린트는 하나만 하게 나왔네.
자, 지금 보시면요. 이게 2024년 지방행정 트렌드라고 보시면, 자, 지금 지방행정 분야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감소랑 지방 소멸이죠. 그런데 이제 쭉 내용을 보다 보시면 이 인구 감소 문제가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인구 감소랑 지방 소멸이요. 거의 모든 문제랑 다 관련이 있어요. 지금 지역 인재랑 지역 일자리 창출 문제. 자, 이거 결국은 인구 감소랑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대응 전략이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지역 보건, 그 다음에 의료와 시민 건강. 이것도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역의 인구 감소,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자치 역량과 책임성. 자,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인데,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중요한 이슈예요. 올해 출제 가능성 높은 것 중에 그 몇 순위 안에 드는 거. 그 시사성이 있죠. 왜 김포시가 왜 서울로 편입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다, 우리도 서울시로, 뭐 고양시도 그러고. 그래서 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다시 이제 그 통합 논의, 그 다음에 그 이제 메가시티가 이제 좌초되는 바람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이 걸리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2022년인가? 21년인가? 입법고시에서 행정학 문제로 광역행정, 그 통합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제 생각엔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교육자치도 좀 자, 이 균형 발전이랑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 사실 이 균형 발전이랑 이 그 지방 소멸 문제도 대단히 이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균형 발전이랑 이 인구 감소 문제는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 수도권 집중 때문에 그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죠? 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방 소도시 인구가 그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바람에 그 지역의 인구 감소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연관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지방 소멸 문제 혹은 균형 발전 문제랑 이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뭐가 나오면 같이 써주셔야 돼요. 같이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그래서 그 지방행정 트렌드 관련된 것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그래서 120대 국정과제 학자들이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랑 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보시면 자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시대를 열겠다. 이 균형 발전 문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균형 발전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 발전을 추진을 해야 돼요. 지역 발전. 지역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의 경제 발전. 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자,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면 지방에 기업을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추진했던 정책인데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서 그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거. 그래서 뭐 제2의 그 혁신도시 정책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균형 발전 추진 체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된 건데, 그래서 이런 쟁점들을 보시는데, 이 두 가지 자료에서 보시면, 특히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걸 그 별도로 드린 게 뭐냐면 이 안에 이제 인구 감소 그 대응 전략이랑 그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그 지역 성장을 위한 그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처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그 답안과 관련해서 직접 여러분이 활용할 내용은 어디 있냐면 이 본 프린트, 두꺼운 프린트. 그 이제 쟁점으로 묶어놓은 거는 제가 이제 1페이지에다가 지방자치 의의와 본질이라고 해서 자 기출문제 뒀고요. 그 다음에 이 2014년도 5급 공채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죠. 똑같이 나오진 않을 텐데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뭐 그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 혹은 이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자, 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뭐냐, 혹은 뭐 지방 분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뭐냐 등등등. 자, 이런 요인들이 뭐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뭐냐, 혹은 뭐 지방 분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자, 필요한 뭐 정책 과제가 뭐냐,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요런 문제 뭐 추상적인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고하실게요.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자, 다 연결된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행정학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지금 지방행정 혹은 한국의 행정 현실이 지금 정부가 처한 환경. 자, 이런 환경에서 현실에서 문제가 뭐냐. 자, 문제가 뭐고, 자, 이런 문제의 원인이 뭐냐. 자, 그 다음에 개선 방안 물어보는 거. 전형적인 문제죠. 그죠?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교과서죠. 지방행정 교과서인데, 자, 교과서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그 개정된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개정된 교과서들이 좌르륵 이제 그 개정된 교과서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자, 보시면 1절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 자, 지방행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다? 자, 지방 소멸이다.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자,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기조가 뭐냐면 지방 분권이에요. 지방 분권.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랑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조금 그 기조가 뭐 뒷걸음질 치긴 했는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자, 지방자치단체 이제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흐름이 쭉 이어져 왔고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계속 확대돼 가는 흐름이에요. 자, 지방분권은 강화되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 국가 전체 이제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와 연결돼서 지방 소멸 위기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방자치의 과제가 뭐냐? 자,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느냐.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과제 혹은 개선 방안이 뭐냐.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구 감소 문제를 들고 있어요. 인구 감소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내용을 읽다 보시면요. 이 인구 감소 문제는요. 뭐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균형 발전 문제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인구 감소 문제랑 자, 만약에 문제에서 균형 발전 문제를 물어보면요. 이 인구 감소 지방 균형 발전이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다? 지방 소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자꾸 이 균형 발전,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집중이 가속화되면 자, 이 산업과 경제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인구도 집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인구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방에서 빠져나온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함께 뭐가? 지방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된다는 얘기예요. 지방 소멸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인구 감소, 자, 지방 소멸. 자, 그러면 기출 문제 중에 입법고시 문제 중에 이제 균형
균형 발전 문제 물어봤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뭐냐를 물어봤어요.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뭐고, 자, 이 기출 문제 쭉 보시다 보면 있으니까 지금 이걸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니까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뭐냐.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해결 과제. 자, 과제로서 자, 행정학에서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뭐 중앙 정부의 역할이 뭐고 지방 정부의 역할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랬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논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언급해 주셔야 될 게 이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인구 소멸 문제도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필요성을 보시면요. 거기 지역의 인구 감소. 자, 지역의 인구 감소가 결국은 이제 지방 소멸을 초래할 거라는 거고 결국 지방이 소멸되면 국가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역의 인구 감소가 자, 그 지역의 교육, 의료, 보육 같은 기본 정주 요건을 약화시킬 거고. 자, 그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공공 서비스 공급 부족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인구 감소가 이제 지방 재정을 취약하게 만들 거고 지방 정부가 이제 재정 능력이 부족해지면 자, 이제 돈이 없으면 어때요?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공공 서비스 공급이 어려워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복지 예산도 줄어들 거고 자, 그다음에 자, 뭐 셋째는 세 번째도 언급해 주실 수 있겠지만 자, 그다음에 넷째. 자, 지역의 공동체 기반이 약화된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행정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지역 소멸을 가져올 거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사회적인 통합, 국가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하겠죠. 자, 그래서 지역의 인구 감소, 자, 지방 소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자치권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자, 이랬을 때 이런 환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 행정, 자, 지방 정부라든가 혹은 이제 지방 행정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 자, 첫 번째는요. 자, 이 문제도 논해 주셔야 되는데 요새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의미는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자, 생략했는데 자, 우리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은 어떤 측면에 치우쳤다? 단체 자치 측면에 치우쳤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의미를 아시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자, 단체자치는 자,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와 어딨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 분권이 쭉 이루어져 왔다는 건 주로 국가가 중앙정부의 권한 중에 일부를 점점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많이 이양해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자, 포커스가 맞춰져 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뭐는 주민 참여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포커스가 덜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지금 환경 변화에서 지방 분권이 점점 강화되어 온 추세긴 한데 자, 그 이제 한계가 뭐냐면 단체 자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 주민 자치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2023년도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기관 구성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관 구성과 관련돼서 자,
단체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자, 기관 구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쭉, 자, 수장 우위에, 자, 단체장 우위에 기관 분리형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 단체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자, 부족했다라는 문제가 있다. 자, 이 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이제 강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부패 문제죠. 부패 문제. 그죠? 자, 단체장의 권한이 강한데 자, 지방의회의 전문성이라든가 이제 권한이 취약하기 때문에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 자, 주민 통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 자, 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데다가 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방행정 수준에서의 부패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기출문제 프린트 잠깐 보시겠어요? 기출문제 프린트에서요. 기출문제 프린트 17페이지 보시면요. 물론 이제 입법고시 문제가 좀 특이하긴 한데 17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 프린트에서 17페이지 보시면요. 맨 마지막 문제 보세요. 맨 마지막 문제. 입법고시에서요. 이런 문제를 물어봤어요. 뭐 행정학 문제긴 한데 2014년도에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패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자,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출되고 있는 부패 문제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논술해라. 자, 부패요, 부패. 우리 행정학에서 공직 부패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패 일반론을 가지고 사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지방행정에서의 부패, 지방행정 문제니까 자, 이제 부패, 행정학에서 공부하시는 부패 이제 일반론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지방행정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부패가 이제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방의 행정에서 논의해 주셔야 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한 거. 그러니까 기관 구성의 특성에서도 찾아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당 공천제, 공천 비리에서 비롯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 행정학적으로만 쓰시면 안 되고 지방행정에서 지방자치, 지방행정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걸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게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단체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자, 그래서 이것과도 관련해서 그래서 자,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부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도입이 된 게 뭐예요? 자, 이렇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이제 권한이 약하다라는 데서 오는 거고, 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지방의회의 이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이제 보완적으로 도입이 됐죠. 그래서 지방의회, 자,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독립이 됐고 이제 전문 인력 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됐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권한을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자, 이제 지방 무권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통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각각에 대해서 뭐 다 공부를 하신 거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문제 보시면 그래서 이게 왜 이거랑 관계가 있다? 이 문제랑 사실 관계가 있는 거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기관 구성의 측면이라든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문제라든가 혹은 이걸 행태적인 측면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관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무원들의 행태 문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행태상의 문제, 이런 식으로 논해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 자,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방향성 보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한 발전 방향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혹은 과제,
개선 방안이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자, 주민자치 측면에서 자, 지방 분권에 있어서 지방 분권 자, 주민자치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이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파트에서 보실 건데 우리 이제 법제상으로 보면요.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직접 참여 제도가 전부 규정이 돼 있죠. 그죠? 자, 조례제정 개정 폐지 청구권, 그다음에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지방재정법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부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자, 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낮다라는 한계가 있죠. 자,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자, 뭐 주민자치위원회, 자, 주민자치회 등등 자, 주민의 자발적인 결사체 혹은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 써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파트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자, 주민 참여 파트에서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쓰시면 될 거고 자, 이제 2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자, 자치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자율성과 책임성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그죠? 자율성과 책임성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자율성을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자, 자율성과 책임성. 그래서 자치권 확대. 자, 그래서 자, 자치권의 확대는 자, 중앙통제, 중앙정부의 자, 중앙통제를 합리화하는 방향. 자, 같은 얘기죠. 그래서 자치권의 확대라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보시면 결국은 뭐예요? 자치권의 확대라고 했으니까 자, 자치권은 다시 이제 세분화할 수 있죠. 자치권은 다시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자치입법권, 자, 뭐 자치행정권 혹은 자, 자치재정권. 자, 그래서 보시면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뭐 사실 그 자치 입법권 중에서 중요한 건 규칙 제정권보다는 조례 제정권이기 때문에 자,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자치 입법권 확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 행정권이라는 표현보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쓴 거예요? 자치 사무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자, 재정권. 자, 재정권 확대. 자, 그래서 뭐 자치 입법권의 확대, 그다음에 자치 사무, 자치 행정권, 자치 사무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재정 분권을 확대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순서는 좀 그렇지만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를 강화해야 된다. 뭐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 확대, 주민자치 확대. 그래서 뭐 소제목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우리 이제 자치 입법권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자, 자치 사무의 비중을 늘리는 거, 뭐 위임 사무 폐지 내용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재정, 이건 뭐 지방 재정 파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실 건데, 자,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요. 자,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건 이제 자치 입법권에 대한 제약과 그다음에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 법령의 범위에서라고 해서 자, 개정이 된 거죠, 지금. 그죠? 자, 개정이 됐지만 여전히 법령이라는 제약이 있다. 법률과 행정입법으로 제약하고 있는데 자, 행정입법, 특히 대통령령으로 제약을 많이 하고 있죠. 대통령령으로. 자, 그래서 자,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 외국은요. 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금 자치입법권, 자, 자치입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치조직권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지방의회 의원 정수. 자, 지방의회 의원 수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 지방의회 의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 이 대통령령,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이미 자,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 사실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해요? 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자치입법권이 자치조직권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이 대통령령으로 사실은 자 이제 조례제정권뿐만 아니라 자치조직권도 제약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입법으로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것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치 사무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건 뭐 위임 사무 폐지로 논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출과 세입의 조정을 통해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된다. 요것도 작년에 지방 재정에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아마도 이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지방 교부세 잠깐만. 국고 보조금 나왔나요, 작년에? (2022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나왔구나. 지금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지방교부세를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요새 지방교부세율을 높여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교부율이 계속 거의 한 20년째 내국세의 19.24%인데 이게 너무 낮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 정도, 3%포인트 올려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교부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크다. 즉, 국세와 지방세 비율로 봤을 때 세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이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세입은 적은데 세출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의존 지원의 비중이 크고, 이 의존 지원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국고 보조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주 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세원 이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서 지금은 어때요? 7.5 대 이제 2.5 정도로 지방세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 대신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세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자주재원이 늘어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입을 늘리는 반면에 뭐가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줄인다고? 이상하네.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국고보조금 얘기를 하는 거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줄여야 된다. 의존 재원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넷째는 아까 단체장의 권한이 이제 지나치게 강한 것과 관련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 3번을 보시면요. 3번. 이 얘기는 이제 뭐랑 관련된 거냐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얘기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 한 장짜리 프린트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프린트가 잘 안 났습니다. 자, 어쩔 수 없네요. 자, 요거 대응 전략을 보시기 전에 어딜 보시냐면 그래서 6페이지를 보세요. 6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지방행정연구원 자료인데 뭐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되니까 그렇지만 웬만하면 제가 프린트를 다시 해서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2024년 자료인데요.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낸 자료예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이제 연구 보고서를 이제 요약해서 낸 자료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서 자, 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과 관련된 건데 제가 뭐 비슷한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을 따로 정리를 안 해놨네. 자, 일단 6페이지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정리된 게 있으니까 자, 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인구 감소 문제,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법도 만들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 기본 계획도 지금 수립한 상태예요. 그 이제 기본 계획 그 관련된 핵심 내용을 지금 목표,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세부 전략 내용을 이거 요약해 놓은 건데 이게 잘 안 나와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신데 자, 그래서 6페이지 일단 보세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윤석열 정부의 그 이제 국정 과제 중에 하나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기도 하고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지역 인재 육성을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자, 이런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촉진을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의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것 중에서도 뭐냐면 인구 감소랑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인구 감소의 원인을 자, 3가지 정도로 들고 있어요. 자,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 인구 감소랑 그다음에 고령화. 그다음에 자, 우리 오랫동안 이제 경제 발전하면서 자,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한 문제인데 자, 이제 소도시랑 농어촌에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집중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은 외연적으로 확산을 하고 자, 이제 산업, 경제 기능, 재화가 자,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면서 이 지방의 인구가 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상승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방의 인구 감소가 자, 급격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인구 감소가 자, 지역의 인구 감소가 초래하는 결과 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이 지방의 인구 감소가 이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러 가지 국가 전체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도시 지역에서는 지방 소멸을 결과적으로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수도권에서도 자, 인구 과밀로 인해서 주거 시설 부족. 자, 수도권에서는 교통 혼잡, 뭐 환경 문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간의 격차가 이제 결국 뭘 야기해요?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격차로도 이어지죠. 그죠? 내가 도시에 사느냐, 혹은 이제 재정 능력이 취약한 자, 지방 소도시에 살게 되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자, 이 주민이 받는 서비스 수준의 격차도 매우 심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역 간 사회 경제적인 격차를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 자, 국민 간의 이제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죠. 결국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지역의 수자원, 산림자원, 이런 국가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나 보존도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지역에 있는 시설, 국가 시설에 대한
자, 관리, 보존도 어렵게 된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자, 이런 그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그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상황이고요. 뭐 수치를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 7페이지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황을 보셔야 되는데, 자, 2021년도에 자, 전국 시군구 가운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 자,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죠. 일단 1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1차 5개년 계획을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한 상태죠. 자, 뭐 목표는 당연히 자,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자, 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업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유. 자, 그다음에 그 지역의 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거죠. 결국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거예요. 자,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죠? 자,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수립에 자, 특징을 보시면요. 특징. 자, 상향적인 계획이요. 상향적 계획. 자,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국가 순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계획 수립 절차를 채택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자, 광역자치단체, 국가, 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자, 상향식 계획 수립 절차를 채택했다. 그 다음에 자, 결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걸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를?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 그래서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이게 몇 조더라? 10년 동안 10조였나 좌우지간.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뭐 그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지만 자, 이 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 요게 핵심이죠. 사실 상향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자, 이제 재정, 자,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공할 것 같죠? 그죠? 아니죠.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이제 이미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자, 한계가 있다. 자, 앞으로 발전 과제. 자, 이미 2022년, 2023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겠죠. 이게 계획 세웠다고 그렇게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제 문제점 개선 방안. 문제점은 물어보지 않죠. 발전 과제라든가 뭐 개선 과제라든가 성공을 위한 뭐 조건 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자, 향후 개선 과제를 보시면 되겠죠. 향후 개선 과제. 자, 성공하기 위한 조건 뭐 개선 방안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법에는 보시면요. 자, 상향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자,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자, 자율성에 기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자, 이게 자, 이제 자율성을 부여하면 자, 유연하고
자, 창의적인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뭐다? 8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중구난방일 수 있죠. 왜? 자치단체장을 주민 선출로 하잖아요. 그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어때요? 자, 누구를 특정인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자, 자치단체장이 자, 이제 정당이 달라지는 자치단체장이 선출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전 자치단체장이 추진하던 정책을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자,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 국가 전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자,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항상 나오는 거. 자, 이거를 이걸 통제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결국은 누가? 지역 주민들이 감시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역 주민, 전문가 등 민간 부문의 참여, 그다음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하겠죠. 형식적으로. 자, 이거 알고 있어요?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우리 행정학 공부하는데도 처음 듣죠. 인구 감소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처음 듣는 얘기다. 우리가 처음 들으면 일반 주민들은 당연히 처음 듣겠죠. 이런 거 하는 줄도 몰라요.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 자, 수렴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의 진행 상황을 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성과 평가 체계가 필요할 거고 자,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방법 자, 이런 게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자, 뭐 뻔한 얘기인데 실질적인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광역행정에서 공부하셨어요. 광역행정에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위탁부터 행정협의회 조합 등등 있죠. 자, 이번에 뭐 특별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 협력, 광역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연계 협력, 법에 규정돼 있다라고 해서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아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간의 연계 협력이 자, 자원의 공유를 통해서 자, 뭐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자, 이제 지역 간의 연계 협력을 하게 되면 중복 과잉 투자가 자, 이제 줄어들 테니까 자, 효율성이 높아질 거다. 자, 그래서 인구감소 지역지원특별법에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 이렇게 연계 협력 사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자, 볼드체로 해놨죠. 실질적으로 지역 간의 연계 협력 사업이 매우 저조해요. 왜? 일단 절차가 복잡하죠. 자, 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합의를 통해서 뭐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절차도 복잡하고, 자, 이제 지역 여건에도 차이가 있고, 뭐 이제 협상 문화, 이런 문화 자체도 매우 자, 취약하기 때문에 저조하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연계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 갈등 조정이라든가 정보 제공이라든가 합의 유도라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이제 중앙정부가 당분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자, 뭐 이런 내용, 뭐 당위적이긴 한데 이런 내용을 지금 연구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요거랑 관련해서 그래서 결국은 큰 방향성은 아시겠죠?
지금 이제 특별법도 제정이 됐고, 자, 법에 근거해서 지금 기본 계획도 수립해서 자, 인구 감소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자, 이제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요? 기금 마련해서 재원 확보 마련해서 이제 재정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계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자, 요런 내용 정도는 써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5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인데, 자, 5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전략적 도시 경영이라는 게, 자, 표현이 조금 이제 경영학적인 표현인데, 이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 요게 이제 좀 더 정리하시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좀 더 이론적인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인구 감소를 반영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걸 좀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정부가. 그런데 지방행정이랑 도시행정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은 요새 첫 번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거 언급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요새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거를 활용하는 도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거기 보시면 축소도시 혹은 6페이지에 보시면 압축도시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요새 사례가 좀 늘고 있어요. 자, 인구 감소를 반영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를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반드시 부정적이냐? 자,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면 이걸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게 아니라 이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방식을 아예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이제 여기에 적합한 도시관리,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축소도시, 자, 혹은 압축도시, 축소도시 방향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인구 규모가 축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도시 경제, 자, 경제도 이제 축소를 해야 되니까 도시 자체도 물리적으로 압축해서 축소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인구 감소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자, 이제 도시 계획에 있어서도 도시를 외연적으로 확장시킬 게 아니라 자, 압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압축 도시. 자, 그래서 수평적으로 외연적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연적인 확산이 아니라 중심부로 압축해서 어떻게 해요? 수직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고층화하고 지하로 내려가고 고층화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자,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화요. 에너지 효율화. 고층화하고 지하를 이용을 하고 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 지하철을 막 9호선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압축해서 전부 다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 6페이지 보시면 압축도시 얘기가 나오죠. 이동거리를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중심을 두는 도시계획 이론이고요. 자, 저밀도 도시보다 더 작은 면적의 토지를 이용해서 자, 어떻게 한다? 자, 모든 직장, 주거, 여가 시설을 가까이 배치해서 이동거리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증대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자, 추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압축하는 거예요. 집이랑 직장이랑 자, 모든 것을 근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압축하는 거. 자, 이런 압축 도시로 도심 쇠퇴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 자체를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면 돼? 도시를 압축해서 축소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운영에서 자율적 혁신을 추진해야 된다. 한마디로 자치 조직. 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이제 세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거니까 이 줄어든 세 수입을 가지고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 조직권을 그러니까 조직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그만큼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자치단체의 조직 구성을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 자치 조직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 셋째는 방금 전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장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 혼자는 안 돼요. 협력이 필요하죠. 협력. 자, 다양한 협력 혹은 협동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민간 기업, 자,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지역의 경제, 그 지역 발전을 하려고 하면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 내에 있는 자원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두 번째, 그 지역 내에 자, 다양한 민간 조직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셋째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최근에 출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자, 지금 네 번째 줄 보시면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 가능성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이제 재원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거냐, 아니면 협력으로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행정체제 인접한 도시랑 농촌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을 할 거냐, 아예 통합을 할 거냐, 아니면 자, 협력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거냐. 자, 그래서 자, 다양한 협력 방안을 활용을 해서 자,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아니면 그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아예 어떻게요? 통합해 버릴 거냐.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방식도 중요하지만 자,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자,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랑 자, 민간 조직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그 지역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거기 보시면 민관 협력 조직이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한국에서 이제 도시 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이 공공시설의 노후화, 자, 이제 놀고 있는 노후화된 공공시설이 증가하는데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 자본 투자를 통해서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행정학에서도 그 민간 투자 사업이 출제가 됐죠. 중요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구 감소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자, 이제 왜 중요한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든가, 해결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을 위한 과제의 방향, 요런 거는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중요하냐면 뭐랑 관련이 있다? 균형 발전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 지금 그 제가 네, 잠깐 쉬었다가 그 중간중간 보실 건데 이런 내용들과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결국 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거.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치 역량, 소통, 협력 강화 필요성이 뭐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왜 필요한 거예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지역 성장 거점 육성. 이것도 결국은 왜 필요한 거냐면, 이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함으로써 그 지역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이 발전이 돼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역 경제가 성장을 해야만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윤석열 정부 그거 간단히 보시고 이 프린트가 제대로 될지 한번 물어볼게요.